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편미분 방식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PD 부분, 편미분 방식 부분을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3학년, 4학년이 되었을 때 전공 과목에서 전공 이론을 새로 배웠을 때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려를 하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 그냥 어 수학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단기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어떠한 식이 주어지고 그 식을 풀어서 결국에는 어떤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마치 그 ODE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ODE도 그랬고 PDE도 그랬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좀 더 큰 관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공학 수학 2를 왜 배우냐? 편미분 방식을 왜 배우냐? 항상 제가 강조했죠. 전공 이론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이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화공과도 있을 거고, 기계과도 있을 거고, 정기과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각각의 그 전공 과목마다 다양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뭐 물리적인 법칙, 뭐 이론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방정식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풀면서 어떠한 함수가 유도되게 되고, 그 함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예측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어떤 식이 방정식이 하나 유도되는데 대부분이 바로 상미분 방정식 또는 편미분 방식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 과목, 전공 과목들에서 어떤 편미분 방식이 나오고 이제 우리는 바로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그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학수학 2에서 배우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공 과목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공수2의 편미 방식 내용은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의 공대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시작을 해보기 전에 좀 약간 이제 좀 여담 좀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선배님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선배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님 혹시 공수2가 뭐 어땠나요? 아니면 좀 뭐 잘 이해가 됐나요? 뭐 그 공수2 되게 어땠네요라고 물어보면 어떠한가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다 굉장히 어려웠다.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냥 대충 해서 넘겼다. 아니면 뭐 그냥 딱 학점 받을 정도만 공부해서 넘겼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처음 배우는 학생 입장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이해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 입장한테 꼼꼼하게 좀 가르쳐 주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 봤고 어느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입장으로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해결을 하고 뭐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이 편미분 방식을 배우면서 좀 당연히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고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결국에는 공수2에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학점 받으시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른 전공 과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 그럼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편미분 방정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배경 지식을 쌓자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크게 우리가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수 방정식은 뭐냐면 좀 글씨체가 되게 좀 다시 깔끔하게 적을게요.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대수 방정식. 대수 방정식. 여러분들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방정식 처음 배웠잖아요. 뭐 물론 좀 빠르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그래서 방정식 그때 배우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쭉까지 했던 그다음에 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했던 방정식은 모두 다 대수 방정식에 해당돼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값이라고 할 것 같아요. 즉 우리의 목적 대수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값을 구하기 위한 거죠. 이건 예시랑 뭐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x 더하기 1은 2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이항을 하고 뭐 지금은 간단한 문제지만 뭐 2차 방정식도 그렇고 3차 방정식도 그렇고 연립 방정식도 그렇고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x는 2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값. 여기서 x냐 y냐 z냐 a냐 b냐 c냐 뭐 k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자를 쓰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수 방정식의 핵심은 값이었어요. 그 값만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 그 저번 학기에 배웠던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포함해서 결국 미분 방정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그 어떤 함수를 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가져와 볼까요? y 프라임 y 이러한 함수들의 미분 텀의 관계
미분항들의 미분 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얘를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분 방식을 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그 풀이법을 잘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건데 뭐 유형에 따라서 풀이법을 다 나눈 다음에 따라서 y는 그 함수를 구하는 거, y는 무엇이다를 나타내는 게 바로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물론 이 대수 방정식 역시도 그 값들의 관계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값들의 관계,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을 하나 더했더니 그게 뭐 둘이다. 그랬을 때 그 원래 값이 무엇이냐 이런 논리잖아요. 미분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 함수랑 그 함수를 미분하지 않았을 때랑,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랑 미분하지 않았을 때 두 개의 함수가 만약 같다면 그럼 그 함수는 무엇이냐 해서 최종적으로 y는 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 방식이 이렇게 크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y 프라임 y 이런 것들은 저번 학기에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상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편미분 방정식. 영어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고 상미분 방식을, 그다음에 편미분 방식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ODE, PD 이런 단어를 많이 할 건데 이제 공수 1에서는 ODE를 우리가 많이 다뤘고 공수 2에서는 PD를 많이 다룰 건데 둘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똑같이 미분 방식, 즉 y 구하기가 목적은 똑같은데 상미분 방식 ODE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함수, 그 함수가 오직 하나의 변수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상미분 방식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편미분 방식은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함수인데 그 함수가 뭐 u라고 해볼까요? 오로지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 여기는 일변수 함수, 여기는 다변수 함수, 즉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예를 들어서 x랑 t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함수 u, 뭐 아니면 뭐 x랑 y랑 t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함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r과 세타랑 뭐 파이라고 하나요? 파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함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즉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함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함수들의 관계, 즉 미분 텀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건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때 편미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u라는 함수가 x랑 t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u 미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뭐 yx라고 했을 때 y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냥 이건 누가 봐도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암묵적인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편미분에서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미분인지를 확실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u가 다변수 함수일 때 x에 대한 미분, 뭐 t에 대한 미분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편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미분 관계들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열전도 방정식 같은 경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어떤 u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런 관계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함수 u는 t로 미분했을 때랑 x로 두 번 미분했을 때 서로 같다. 그랬을 때 그 u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뭐 u는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편미분 방정식의 핵심 문제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게 목표죠. 목표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간 과정,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를 까먹는 경향이 가끔씩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u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어떤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u 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걸 워낙 많이, 편미분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첨자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u하고 첨자 x가 있으면 그거는 u 자체를 x에 대한 미분, u하고 첨자 t는 u를 t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 뭐 uxx라고 적혀 있으면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 tt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런 그 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머릿속으로 대수 방정식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다. 미분 방식 중에서 ODE는 하나의 변수, 편미분 방식은 두 개의 변수 이상으로 하는 거고, 두 개 다 공통점은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이거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다양한 대수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식 예시. 일단 한번 대수 방정식부터 보세요. 대수 방정식 보면 그냥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수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이 딱 있잖아요. 식 있고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상미분 방정식 보면 식이 있고 조건이 뭔가 하나 더 붙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러한 상위분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ODE가 있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붙어요. 이것도 있고 조건, 이것도 있고 조건이 붙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치 그 적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x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이런 현상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c를 그냥 놔두는데 조건이 안 주어진다면 추가적인 조건을 정확히 주어야지 이 c 값이 결정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미분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y 프라임은 y라는 그 상미분 방정식 ODE가 있다고 하면 y는 뭐 c 곱하기 2x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y0은 1이라는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조건을 바로 초기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알죠? 물론 이게 항상 초기 상태가 아니어도 돼요. 뭐 지금 같은 경우 y1 이라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 초기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y0의 값이 많이 주어질 거고 이 초기 조건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은 결국에는 마지막 그 c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대수방정식하고 상미방정식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초기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그 문제의 풀이 방법 어떤 유형별로 나눠서 그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1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이항을 해서 뭐 문제를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 뭐 1개 OD가 나왔으면 변수 분리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유형별로 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놔두고 있잖아요. 그거는 모두 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다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즉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ODE에서의 초기 조건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냥 한 스텝 더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한 C 값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일 뿐이지 이 초기 조건이 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절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편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즉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수 방정식에서는 식에 의해서 풀이 방법이 결정된다. 상미분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죠. 식에 의해서 풀이 방법이 결정된다. 하지만 편미분 방정식에서는 식에 의해서도 풀이 방법이 다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조건 중에서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경계 조건에 의해서 풀이 방법이 다 결정돼요. 또 나아가서 초기 조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초기 조건은 그러니까 둘 다 초기 조건은 그 영향을 주지 않아요. 풀이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유형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식과 경계 조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다 유형이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빠르게 볼까요? UT는 알파 UXX라는 편미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 얘는 초기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얘는 이제 경계 조건이라는 조건이고 이 경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PD에는 편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식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이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구나. 그래서 요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문제의 풀이법은 이 식하고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를 파악을 해서 아 이거는 어떤 유형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잘 접근을 해 나가셔야지 요러한 편미분 방식들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 U는 무엇이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수학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수학에서는 그냥 아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건데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셔서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편미분 방식을 적어봤어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 편미분 방식 예를 들어서 편미분 방식 같은 경우 뭐 요런 편미분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엔 핵심은 뭐냐면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이 있고 그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모두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계 조건과 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문제의 풀이 방법이 정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열전도 방정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상을 요구합니다. 즉 상상을 많이 해야지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접근을 해서 따라서 우리 최종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뭐 이러한 어떤 그 편미분 방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우리 되게 수학적으로만 접근해서 뭐 이걸 대입하고 이걸 빼고 이걸 더하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서 뭐 U는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뭐 맞다 틀리다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편미분 방식 배우면서 흥미를 놓치는 순간 굉장히 과목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만 가르쳐도 굉장히 재밌고 그냥 수학 자체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현실적인 어떤 예시 또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예시들을 가져와서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것들이 어떤지 한번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함수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측 모델이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뭐가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대충 예측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수학적인 풀이를 한번 해봐서 최종적으로 이제 U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측이 맞다 또는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어찌 보면 좀 더 흥미가 더 생길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그래프를 가져올 거고 뭐 다양한 그 그래프 그리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애니메이션도 보여드릴 거고 뭐 당연히 그래프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 뭐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상상을 해달라 뭐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상상을 하신 다음에 나는 이럴 것 같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열 전도 방식인데 아까 그랬죠? 상상을 많이 해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첫 번째 상상은 무엇이냐면 한번 여러분들 되게 얇지만 적당히 긴 쇠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쇠젓가락 있죠? 쇠젓가락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대신 두께가 좀 일정하고 적당한 길이가 있는 쇠 막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쇠 막대기가 있고 그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할게요. 상수 L이라고 할게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가열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상태는 좀 되게 온도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다 여기 있죠. 이 쇠 막대기를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각각의 모든 쇠 막대기 부분들을 다 1이라는 온도를 맞춰볼게요. 근데 이제 되게 이거 여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되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온도의 개념에서는 다른 건 상관없는데 뭐 그램, 킬로그램, 톤 이런 건 상관없는데 온도는 되게 민감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도시냐, 켈빈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솔직히 결론 말씀드리면 1도시로 해도 돼요. 그게 좀 상상하기 편하지만 1켈빈이라고 해볼게요. 정확히는 이게 마이너스 270, 마이너스 272 켈빈, 마이너스 220, 마이너스 272도시겠죠? 그쵸? 마이너스 272도시인데 굉장히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0하고 1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나중에 0으로 다 통일할 건데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뜨거운 1켈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막대기의 온도가 1켈빈인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릴 게 뭐냐면 양쪽 끝을 쭉 냉각을 이제 유지를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태가 쭉 있는 상태에서 다 냉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온도로 냉각을 하냐면 0켈빈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잠깐 됐다 떼는 게 아니고 준비 시작하는 순간부터 왼쪽 오른쪽을 계속 0켈빈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열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열을 계속 뺏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냉각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있는 각각의 입자들이 점점 차가워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다면 T가 만약에 무한으로 간다면 그때의 온도 U라는 만약 우리가 U를 온도로 했을 때 그 온도는 다 0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죠,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서 계속 0도, 0 켈빈으로 계속 빼낸다면 그럼 결국에는 모든 막대기는 다 0이 될 거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무한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아니고 준비 시작했을 때부터 T가 준비 시작했을 때부터 한 그 앞부분, 그러니까 이 앞부분들, 그러니까 한참 흐른 상태가 아니고 준비 시작했을 때부터 변하는 그 순간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온도가 높고 그 0켈빈을 빼면 뺄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큼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온도가 낮아질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가 x라는 그래프고 여기 그 u를 둬가지고 x는 어, 위치라는 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 이렇게 L이라고 봤을 때 이 막대기가 여기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각각의 점들이 여기 다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고 그다음에 U는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온도가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처음 상태는 당연히 다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언제는 T는 0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준비 시작하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건 다 0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쭉 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가운데 것들이 점점 낮아질 거고 뭐 당연히 여기는 이제 0이기 때문에 0 초과가 되는 순간 이제 여기는 다 0으로 왼쪽 끝 오른쪽 끝은 당연히 0이 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이 그 그래프가 점점 내려올 거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시간을 우리가 t는 0일 때를 보고 t는 뭐 0.1일 때를 보고 t는 0.2일 때를 보면 이 그래프가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일자에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 산 모양이 점점 감소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만약에 다음과 같이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지 않고 만약에 이쪽에 축을 하나 더 줘서 앞쪽으로 그 종이 안쪽으로 뚫는 그런 축을 둬서 T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한다면 즉 방금 그 장면들을 다 T축에 놓은 다음에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그 다음 것은 약간 이렇게 산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산이 나와서 따라서 T가 만약에 무한으로 간다면 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게 다 0에 이렇게 수렴하는 즉 그 산을 여러분들이 반 자른 다음에
저쪽에서 멀리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산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u x, t를 우리가 그렸잖아요. 자, x라는 위치랑 t라는 시간에 따라서 u라는 온도가 결정되는 3차원 함수가 여러분들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3차원 함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멈춰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3차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요?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좀 경험에 기반해서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X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런 식이 지금 T축이 되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U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온도 높았던 게 점점 감소해서 따라서 T가 한참 지나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U, X, T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이 편미 방식을 푼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U를 정확히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편미 방식을 푼다는 게 이 U라는 함수를 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3차원 함수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고, 이게 좀 잘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실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를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정확히 요 식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뭐 다양한 과정이 워낙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결국에는 3차원 그래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여기서의 이 t축 있죠? t를 시간에 따라서, t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2차원 애니메이션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초록색, 아니,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다 지나가면서,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각차각 찍으면서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서 이게 뭐 t는 뭐 0.1일 때, t는 0.1일 때,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하나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되게 0.01, 0.02, 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방금 요 2차원 그래프하고 2차원 평면 그래프하고 요 3차원 그래프하고 동일한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 3차원 그래프를 잘게 쪼개 가지고 뭐 일부분 t는 0일 때, t는 0.01일 때, t는 0.0002일 때,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것 대표값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어 U랑 그다음에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더 촘촘하게 자른다면 여러분들, 즉 T는 더 이걸 되게 촘촘하게 잘라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든다면 그럼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그래프를 지금 요 상태인데, 처음에 지금 온도가 1이었다가 그냥 준비 시작했을 때 그 막대기의 온도가 점점 0으로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각각의 모든 t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면 요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 시작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0으로 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한 0.4초만 돼도 거의 0에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이시죠? 지금 이거 이제 계속 반복 재생을 한번 몇 번 해볼게요. 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돼요. 얘를 우리는 2차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들을 따로 다 그 어떤 축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따른 것을 각각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2차원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차원 애니메이션 또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3차원 그래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론은 둘 다 같다. 결론 우리 목적은 이 U라는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빼뜨린 부분이 있는데, t가 0일 때 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t가 만약에 0이라면 현실에서는 저희가 그 초기 조건을 u, x, 0을 이제 숫자 1로 잡았잖아요. 처음에 막대기 온도 1로 잡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1이 돼야 돼요. t가 0일 때 쭉 1이 돼야 되는데, 막상 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즉 컴퓨터로 만약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좀 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급수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쭉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u라는 함수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컴퓨터로 이제 시그마 급수 중에서 무한 급수를 만약에 해보라고 하면 얘가 무한까지 다 더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종료 시점이 항상 컴퓨터는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무한으로 해버리면 얘가
그냥 끝내지 않고 그냥 계속 계산만 해버리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적당히 하다가 이게 수렴하는 것 같네 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0.999 그쭉 가면 그냥 얘는 1이다 이렇게 뭐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정의를 붙여서 이런 상황에서는 1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판단을 자기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한 범위를 정확히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하는 게 아니고 뭐 50, 100, 2000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큰 숫자를 해줘야지 거기까지 더하고 이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와 그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했을 때랑 당연히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상한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커지니까 실제 U에 더 근접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이 n이 50까지 더할 때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200까지, 그다음에 초록색이 1000까지 더할 텐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당연히 파란색에서 이제 주황색이 가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오차가 점점 작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제가 영상에서 뭐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온 이렇게 튀는 현상은 제가 50까지만 더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뿐이고, 현실에서는 이게 정확히 1로 이렇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준비 시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양 끝에 0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경계 조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조건들은 이런 식으로 그 열전도 방정식 그다음에 경계 조건에 의해서 점차 낮아지는 구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ux,t라는 걸 ux,t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 ux,t를 이제 많이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건데, 제가 만약에 u 뭐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해볼까요? u 5,0이라는 건 뭐냐면 5라는 위치, 즉 가운데겠죠? 5라는 위치, 5가 아니고 만약에 2분의 L, 0 이런 식으로 할까요? U 2분의 L, 0은 지금 전체 길이가 L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가운데 2분의 L이라는 점에서 온도가 아니고 시간이 0일 때 그때 그 온도가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뭐 한번 요걸 해볼까요? U 만약에 제가 0, 0, 뭐 3 이렇게 해볼까요? U 0,3이란 건 뭐냐면 x가 0일 때, x가 0이라는 건 맨 왼쪽에 위치죠. 그다음에 시간이 3초 지났을 때 그때 그 점의 온도는 무엇이냐? 이건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처음 조건이 뭐였냐면 양끝 온도를 다 0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ux,0의 그 표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끝 온도를 0으로 우리가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0 켈빈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글로 적는 왼쪽 온도가 0이에요, 0 켈빈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만약에 수학적으로 적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U 0, T는 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X가 0일 때, 즉 맨 왼쪽에 위치겠죠. 맨 왼쪽에 위치일 때 T 값 상관없이, T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어. 언제나 다 항상 온도는 0이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 온도가 항상 0이에요라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U 뭐 L,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L, T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표현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조건을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런 조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경계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경계 조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계속 요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PD는 경계 조건과 식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 그때 그 경계 조건을 우리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경계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든, 즉 한글로 뭐 한글에 그 한글로서 이렇게 적혀서 주어지든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상상을 하신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다 하시고, 그다음 수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수학 함수를 구하셔서 서로 비교를 하시는 게 그래야, 그렇게 해야지 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쪽 왼쪽은 0으로 하는데 오른쪽을 만약에 제가 30으로 준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그 그래프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온도 상태도 다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 막대기의 온도 조건. 그럼 당연히 그때도 역시 요 조건이 달라질 거고, 뭐 당연히 풀이법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상황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길이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주어진 상태고,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잘 읽어봤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이론 아니면 어떤 자연 현상으로부터, 이론이라고 할게요.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식이 생기고, 그럼 그 식으로부터 어떤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함수를 이제 검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그 함수는 결국에는 ux, t라는 함수를 구해야 돼요. 온도, 위치와 시간에 따른 온도라는 그 함수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돼요. 라운드 t 때 라운드 u는 알파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식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이 편미분 방식을 풀어서 그 함수를 유도하는 게 바로 공수2에서 배우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왔냐는 여러분들이 열 전달이라는 시간 또는 뭐 열역학을 배웠을 때 이제 거기서 가르쳐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왜 요런 식이 나오고 우리가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다양한 과정들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아 이러한 열전도 방정식이 있구나.' 열전도 방정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이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그러면 왜 U라는 게 어떠한 그 이렇게 해서 U를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 더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얘를 설명하는 교수님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2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지금 식에서 함수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뛸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열전도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1차원인 상황이잖아요. 어떤 막대가 있고 그다음에 양 끝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양 끝을 0켈빈, 10켈빈으로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은 게 어떤 가정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가정이 뭐냐면 이 열의 이동은 오로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위아래로는 열이 이동할 수 없어요. 물론 현실적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공기하고도 열교환이 계속 일어나서 뭐 온도 그래프가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즉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은 오로지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다음 뭐 당연히 뭐 대류나 복사 이런 그 열의 이동은 없다고 하고 오로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뭐 당연히 여기에 밀도들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열의 전달 속도들은 항상 모든 점마다 다 일정하다 뭐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있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규정을 물론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사실은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략적인 상상을 위해서는 굳이 그 정도는 필요 없다. 그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에 이렇게 위아래로 열 전달은 없고 오로지 왼쪽 오른쪽으로만 열 전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 열전도 방정식이 되게 자연 현상에서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열의 어떤 이동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동 현상이라는 과목 화학공학에서 이동 현상을 배우는데 거기서 어떠한 그 물질 전달이라고 해서 물질들 역시도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때 역시도 문제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런 열전단 방식의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신다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고 제가 그 설명을 했지만 아까 그 라운드로 안 적고 요렇게도 적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는 무엇이냐? 알파는 바로 열 전달 계수라는 건데 어떠한 그냥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수학적인 것만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 그냥 어떠한 상수값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알파가 굉장히 크다면 만약에 알파가 굉장히 낮으면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알파가 크면 열 전달을 되게 잘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뭐 철, 뭐 쇠, 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 전달 이렇게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파 값이 높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알파가 낮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고무 아니면 나무 이런 식으로 열 전달을 잘 못하는 물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모든 값들이 다 알파에 의해서도 다 결정이 되고 얼마큼 더 가파르게 그래프가 움직이는지는 다 이 알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물질마다의 고유 특성이고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 알파 값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안 주어진다면 그냥 알파라고 두고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여러분들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전도 방식이 이렇게 되고 알파는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 제가 또 강조하지만 식, 경계 조건, 초기 조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UT는 알파 UX라고 주어지고 범위도 당연히 0XL이라고 하고 이 경계 조건은 뭐예요? 왼쪽 0, 오른쪽 0을 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T가 0일 때 T가 지금 막 시작했을 때 그때의 막대의 온도 지금 아까 제가 상상을 여러분들한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게 1이었죠. 근데 항상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의 그 그래프 막대기가 뭐 어느 곳은 뜨겁고 어느 곳은 차가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갑든 뜨겁든 상관없이 시간이 한참 무한으로 흐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왼쪽하고 오른쪽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0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면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초기 조건은 문제의 풀이 방법에 결정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UT는 알파 UXX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열전도 방정식인데 좀 제가 설명을 아까 좀 살짝 넘어간 게 그러면 도시냐 켈빈이냐 U라는 그 U가 결국 온도인데 그 단위가 도시냐 켈빈이냐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진짜 질량 단위나 아니면 뭐 부피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 천을 곱하든 천을 나누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도시랑 켈빈은 완전 다른 게 0도씨가 있고 1도씨가 있으면 이게 결국 1도씨가 있고 2도씨가 있으면 이게 두 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274 켈빈이고 이게 275 켈빈이기 때문에 274분 275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PB나 NRT 이상기체 방정식 쓸 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항상 강조한 게 뭐였어요? 여기는 무조건 켈빈으로 한다. 그게 가장 기본이었죠.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온도가 0도씨라고 한다면 그 기체가 0도씨라고 하면 여기 0 넘으면 그냥 이게 다 의미 없어지는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켈빈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열전도 방식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느꼈던 가장 궁금한 점은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273의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73을 도시로 보냐 켈빈으로 보냐는 완전 천지 차이일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양쪽 끝 온도가 0도씨예요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 온도가 273 아니 양쪽 끝 온도가 0도씨예요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 온도가 273 켈빈이에요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0도씨일 때는 어떠한 뭐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을 거고 0도씨가 아닐 때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상관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합의 관계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U 더하기 273 이런 관계죠. 여기 만약 도시라고 한다면 도시에다가 켈빈이죠. 켈빈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그게 도시 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양변을 다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양변을 다 T이든 아니면 X이든 하나로 미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273이 날아가죠. 상수는 항상 미분해 가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것이랑 오른쪽 우변에 있는 것이랑 결국에는 미분 관계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기 때문에 상수항들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도시로 보나 켈빈으로 보나 같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화씨로 봐도 결국에는 화씨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랑 곱의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여기 앞에다 곱하든 뭘 더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로 받든 켈빈으로 받든 상관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0 도시로 생각해라, 0 켈빈으로 생각하라는 딱히 앞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시로 생각해도 되고 켈빈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굉장히 엄밀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나는 켈빈으로 생각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엄밀하긴 합니다. 하지만 도시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U라는 것을 구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바로 비정상 상태, 정상 상태랑 재차, 비재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것 또한 구성을 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편밀 방정식의 첫 번째 유형인 열전달 방정식에서의 양끝 0이라는 그런 유형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상 상태랑 비정상 상태 이런 단어를 앞으로 계속 말할 거예요. 공대생이라면 그렇고 화공이라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계속 말하게 돼요. 어 이게 엄밀한 정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정의는 뭐냐면 어떠한 네모 박스가 있을 때 왼쪽으로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만약에 서로 같아서 여기 안에 있는 유지되는 양이 만약에 서로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다면 우린 그걸 정상 상태라고 할 거고 그 외의 상황은 다 비정상 상태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집어넣었는데 물탱크 안에 현재 지금 물탱크 안에 2라는 양의 물이 들어있어요. 2리터라고 할까요? 2리터의 물이 들어있는데 이쪽으로 그 5리터 퍼 세컨드로 계속 물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바깥으로 5리터를 계속 빼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유지되는 그 물의 양은 그 물은 계속 변하기는 하는데 그 양 자체만 봤을 때는 변하지 않겠죠. 그 항상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속도랑 나가는 속도랑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는 그런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할 건데 만약에 이게 5만큼 들어와서 5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4만큼 나간다면 그러니까 5가 들어와서 4만큼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려면 1리터는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초당 1리터는 계속 쌓일 거기 때문에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변화가 있으면 그거 우리는 비정상 상태라고 할 건데 꼭 수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온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막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양 끝을 우리가 0켈빈으로 계속 주어진다고 했을 때 처음 준비 시작했을 때는 온도의 변화가 급격히 있어요. 그럼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온도는 점점 0켈빈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 상태를 다 비정상 상태라고 할 거예요. 즉 0부터 T 이상, T가 준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계속 가는 그 순간까지는 모두 다 즉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
온도 변화가 쪼끔이라도 있으면 뭔가의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중요한 거죠. 변화가 쪼끔이라도 있는 구간에서는 다 비정상 상태라고 하고 보고 일반적으로 T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온도 변화가 없는 그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상태는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무한이다, 무한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변화가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변화가 없으면 온도의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그건 정상 상태.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 그럼 그거는 비정상 상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화학공학 전공 학생들은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거고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의 유출, 유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정상, 비정상 이런 건 계속 나뉘어질 거고 이제 제어를 통해서 컨트롤을 통해서 이거를 최대한 정상 상태를 맞춰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계속 말할 거고 또 그 외에도 다른 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상 상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언스테디 스테이트 이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개념으로 가져온 건 뭐냐면 바로 제차라는 개념이에요. 제차. 이제 homogeneous 또는 non-homogeneous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문장의 어떤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것이 제차다, 어떤 것이 비제차다. 우리 그 OD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제차와 비제차의 의미가 여기서 또 달라지고 또 다른 과목에서 또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좀 제가 자세히 나가면 시기 제차다, 시기 비제차다 또는 경계 조건이 제차다, 경계 조건이 비제차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시기 만약에 제차다, 비제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지워볼게요. 자, 만약에 식이 제차, 제차라면 오로지 x에 대한 미분, x에 대한 두 번 미분, t에 대한 미분, t에 대한 두 번 미분 이런 것들의 선형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건 예시만 그냥 몇 가지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ut는 uxx 이런 형태 또는 뭐 utt는 uxx 이런 형태 또는 ut는 uxx 더하기 ux 뭐 이런 형태 여기 심지어 앞쪽에 뭐가 더 상수가 붙어도 돼요. 그러니까 상수 곱하기 어떠한 덩어리 요런 형태의 합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선형합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 외의 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x도 있고 t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뭐의 제곱, 뭐 세제곱, 뭐 x제곱,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건 다 비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시를 제가 몇 가지 가져온다면 ut는 ux에서 여기까지만 적는다면 제차예요. 제가 여기다 만약에 이런 것들 하나 적으면 적는 순간 비제차. 얘도 비제차. 1 적어도 비제차. 뭐 t 적어도 비제차. x 더하기 t 적어도 비제차. 뭐 심지어 여기다 제곱해도 얘도 비제차.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까지만 괜찮다고 했는데 제곱에 적는 결국 얘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곱해지는 게 상수가 아니고 그냥 다른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함수 또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비제차. 여기다 만약에 x가 곱해져 있어도 그것도 비제차.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비제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분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정의가 있긴 하고 뭐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설명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설명하는 교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제차다 비제차 이렇게 나누면 되고 또 경계 조건이 제차다 비제차다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 끝에 양끝 경계 조건이 뭐 경계 조건 자체가 양 끝을 의미하지만 그 양 끝의 경계 조건이 만약에 0이라는 값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 경계 조건을 제차 경계 조건이라고 해요. 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하고 그 외의 경우 단 하나라도 0이 아니면 그거 우리는 비제차라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양 끝이 0, 0일 때만 제차라고 하고 0이 아닌 다른 값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거 우리는 비제차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식이냐 경계 조건이 나누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PD라는 것은 식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에 의해서 풀이 방법이 이것들에 의해서 풀이 어떤 식으로 뭐 문제를 접근하냐 풀이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지금 뭐 제차식이고 뭐 제차 경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 뭐 비제차고 비제차 중에서 어떤 유형이고 경계는 뭐 비제차 중에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제차 비제차 제차 비제차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질 거고 각각의 제차 비제차 안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편미분 방정식을 분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할 거고 저 역시도 앞으로 계속 식이 제차네요. 경계 조건이 제차네요. 뭐 경계 조건이 비제차네요. 식이 비제차네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 가져왔는데 지금 보세요. 어, 다양한 식과 경계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풀이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나눠져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편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뭐 문제에 접근할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당장 다음 시간에 할 거 양끝 온도가 0일 때 이거 같은 경우 식도 제차, 경계 조건도 제차인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비제차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또는 뭐 같은 제차 제차여도 풀이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을 유형에 따라서 나눠서 풀이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차를 보면 그 어떠한 이렇게 열전도 방식이 있고 그걸 쫙 이렇게 유형별로 다 분리했잖아요. 이 유형별로 분리한 것은 식하고 경계 조건에 의해서 계속 풀이 방법,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딱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고 아 이건 어떤 식이고 어떤 경계 조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 몇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식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막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이랑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학생이랑 확실히 그 시험 시간에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그건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은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은 3차원 함수, 즉 유라는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비정상 상태, 재차 이런 뭐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 아셔야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열전도 방정식에서 이러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이 즉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막대에서 열전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을 만약에 0켈빈으로 준다면 즉 경계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적어본다면 0,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가 0이고 그다음에 u l, t는 0 이렇게 경계적으로 줄 수 있겠죠. 왼쪽 끝이 0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0일 때 준비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의 전체적인 막대기 온도 처음 순간의 막대기 온도가 fx라는 어떠한 함수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최종 목적은 뭐다? u라는 함수가 무엇이냐? u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정확히 유형이 어떻게 푸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